23 이수미 씨는 집 꾸미기에 한창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터라 여기저기 손볼 곳이 많았거든요. 새 신랑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수미 씨보다 11살 많은 김경수 씨였는데요.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보름 만에 살림까지 합치고요. 야, 근데 완전 초고속으로 결혼을 했어요. 경수 씨는 대전의 한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휴대전화를 늘 목에 걸고 다니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경수 씨를 좀 신기해했다고요. 연애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던 수미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김경수 씨가 남편 되시죠? 오늘 오전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대청호 인근의 한 공터였습니다. 밤샘 낚시를 하고 집에 가려던 낚시꾼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차 운전석에 경수 씨가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현장을 보는 순간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경수 씨는 조수석에 얼굴을 묻은 채 쓰러져 있었는데요. 신발이 한 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사이드 미러가 깨져서 덜렁덜렁 거리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누가 발로 찬 것 같더라고요. 조수석 앞 글러브 박스가 열려 있었는데요. 텅 비어 있었거든요. 경수 씨의 휴대전화와 지갑도 없었고요. 심지어 차 열쇠까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강도당한 것 같은데요? 낚시를 하러 왔던 건 맞나요? 뒷좌석에 낚시 가방이 있었는데요. 낚싯대하고 포장을 뜯지도 않은 떡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낚시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였다는 거네요. 정확한 사인을 알아내기 위해 즉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경수 씨는 입 주변에 피가 섞인 거품이 관찰되었습니다. 숨이 막히면 공기를 마시려고 본능적으로 격렬하게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도 분비물과 공기가 뒤섞이면서 미세한 거품, 즉 포말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질식사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안타깝게도 부검 결과는 사인불명이었습니다. 시신에 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질식사라면 끈으로 조르면 끈자국이, 손으로 조르면 손톱 자국이 그대로 남는 건데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가능성은 코와 입이 막혀 숨진 비구폐색인데 문제는 무엇으로 어떻게 막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리하게 사인을 단정하면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사인불명으로 두는 게 수사를 이어가는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부검에서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사람이 사망하면 심장에서 쏴준 혈액이 앞으로 나가는 힘이 떨어지니까요. 중력을 따라 몸의 가장 낮은 쪽으로 혈액들이 고이게 되는데요. 피부에 자줏빛 얼룩이 보이게 되고 이걸 시반이라고 합니다. 사망 당시에 어떤 자세였는지 알려주는 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반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착돼 갖고 시신을 옮겨도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경수 씨는 조수석 방향,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엎어진 채 발견됐죠. 그럼 시반도 몸의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요. 시반이 왼쪽 옆구리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사망 직후 상당 시간을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있었고 그대로 시반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발견된 자세는 오른쪽으로 엎어진 채 있었죠. 즉 누군가가 이미 숨진 경수 씨를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석으로 옮겨다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개입한 명백한 타살이라는 결론입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없었는지 주변 인물 조사부터 들어가게 되죠. 조금 뜻밖의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요.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경수 씨가 식도 안 올리고 결혼을 했잖아요. 주변에서도 얼마나 좋으면 혼인신고 됐을까
생각했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예. 시장 동료들이 부부 사이에 대해 직구조 농담도 건넸대요. 그런데 경수 씨 대답이 아직 잠자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내 수미 씨가 한 달만 참아달라 이러면서 잠자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경수 씨 친형에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애도 못 해본 동생이 상견례도 없이 갑자기 혼인신고를 한다고 할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재수 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 수사팀은 아내 이수미 씨를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가장 슬퍼해야 할 사람이 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감정이 전혀 안 보였어요. 갓 결혼한 신랑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덤덤할까 싶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 큰 충격이 오면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종의 트라우마 반응일 수도 있어요. 수사팀은 우선 사망한 경수 씨의 보험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망한 김경수 씨 앞으로 6개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게 1999년 10월 2일입니다. 그리고 그 보름 뒤인 10월 17일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였고요. 그런데 약 2주 사이에 경수 씨 앞으로 보험 6개가 몰아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6일 남편은 낚시를 떠났고 11월 10일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한 달 그 급여가 13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매달 내는 보험료가 70만 원,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입니다. 심지어 그 아내 수미 씨는 무직이었고요.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 건 매우 의도적인 가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 정도였어요?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는 9억 4천만 원, 일반재해 사망이면 1억 3천만 원이 모두 아내 앞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차 사이드미러가 망가져 있었잖아요. 네. 실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흔적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설마 이 어린 수미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같이 산 지 얼마 안 된 이 신랑을 살해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아내 수미 씨 앞으로도 똑같이 5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거든요. 수령액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신부가 신랑의 보험금을 노린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수미 씨는 운전을 혼자 못했어요. 시신을 옮기고 차를 끌고 가는 걸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사람이 살던 집에도 감식을 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영장도 없었고 임의동행이라 6시간 이상 붙잡아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데 더 붙잡을 명분이 없었죠. 결국 수미 씨를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유일한 좀 단서는 이 아내잖아요. 장례가 끝나고 수미 씨를 다시 부르려는데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없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부산의 한 경찰서에 있어요. 아내 이수미 씨가 여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죽었다고요? 부검 기록에 따르면 수미 씨는 동맥을 그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한 사망이라면 사인은 당연히 과다출혈, 저혈량성 쇼크여야겠죠. 근데 실제 부검 결과는 사인불명이었습니다. 우선 수미 씨는 오른손잡이였어요. 그런데 상처는 오른쪽 손목에 있었어요. 오른손잡이라면 칼을 쥔 오른손으로 반대쪽 왼손목에 손상을 입히게 마련인데요. 살아있는 사람의 동맥이 끊어지면 심장이 피를 뿜어내게 되죠. 사방으로 튀겠죠. 바닥이 보통은 흥건할 정도로 출혈이 일어나는 게 관찰됩니다. 피의 흔적이 진실을 밝힐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사건 현장이 어땠나요? 혈흔이 전혀 없었습니다. 흘러나온 피의 양도 네. 턱없이 적었고요. 이미 심장이 멈춘 후에 손목을 그었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칼을 대도 피가 뿜어져 나오지 않아요. 누군가 수미 씨를 먼저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미 씨가 사망한 여관방부터 다시 조사했습니다. 여관방에 놓여있던 소주병이 있었는데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수미 씨의 지문이 아니었던 거죠. 누구 지문이었어요? 제 3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여기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었어요. 경수 씨 차 안에 포장도 안 뜯긴 떡밥이 있었잖아요. 그 봉투에서 나온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28살 강영민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몇 년 전 경수 씨가 바로 그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 수미 씨를 경수 씨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이 강영민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영민이라는 사람이 인쇄소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빌렸다가 빚쟁이들과 사채업자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인쇄소 사장이 설마 돈 때문에 본인이 소개한 두 젊은 남녀를 그렇게 했다? 수사팀은 곧장 강영민의 집으로 찾아갔죠. 아내 신혜숙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남편 어디 갔냐? 행방을 물었더니 대뜸 지금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또 아내는 5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남편은 집을 나가서 연락까지 끊어버렸다고 해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할 만하네요, 상황이. 예. 강영민이 집에 잘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내가 사고를 당한 걸 몰랐던 건 아닌가요?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고기를 구워 먹자며 돈을 줘서 갓난아이를 업고 마트에 다녀온 길에 사고가 났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길로 사라진 겁니다. 병원에서도 부인의 친정 식구들도 빗발치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아이는 괜찮았나요? 차가 돌진하는 순간에 엄마가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고 몸을 튼 거예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지만 엄마가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전치 16주의 골절상을 당했다 그래요. 보통 골절이 전치 4주에서 8주 정도 잡으면 적절하거든요. 근데 16주란 건 뼈가 조각조각 으스러지는 정도의 손상이라 수술을 몇 차례 거쳐야 하고 회복이 돼도 재활을 오랫동안 해야지 안 그러면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아주 큰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신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시 이 아내 앞으로도 들어둔 보험이 있지 않을까. 확인해 보니까 신 씨 명의로 보험이 2개가 있었습니다. 사망 시 수령액이 1억 7천만 원 가량이었는데요. 주말 특약에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이 보험금을 받았는지. 치료비로 1,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 돈을 네. 강영민이 받아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남편과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수미 씨가 사망한 그 여관방에서 결정적 단서가 발견됩니다. 우선 우리도 피해자임을 밝힙니다. 말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군요. 돌아가도 분명 우리는 많은 사람의 외면과 매도를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라면 잠시 스친 인연 그거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그 많은 입에 올라가야 하는지 정말 억울하지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발견 즉시 부모님과 상의 후 그냥 화장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꼭 같은 곳에 쉬게 해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강영민 그리고 사망한 수미 씨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내연 관계였습니다. 내연 관계였어요? 강영민이 수미 씨가 결혼 전 일했던 커피숍에 자주 드나들었고 곧 수미 씨와 애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과의 내연 관계를 숨긴 채 수미 씨를 경수 씨에게 접근시킨 거죠. 와,
와, 그러면 그 강 씨와 수미 씨가 서로 짠 공범이라는 건데 수미 씨는 또 왜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의 외면과 매도를 참을 수 없다. 적어도 이 유서를 쓰는 시점에 수미 씨는 정말로 생을 정리할 결심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또 우리를 같은 곳에 쉬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떠나는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강영민의 시신이 같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함께 발견된 또 다른 유서의 답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한 사람밖에 없다면 태종대 절벽 및 바닷물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긴 하지만 행복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또 태어나게 된다면 엄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게요. 아버지 산소에 자주 못 간 거 죄송하고요. 아버지 옆으로 갈게요. 사랑했어요. 강영민의 유서입니다. 사망 현장에는 수미 씨 한 사람의 시신밖에 없었으니까 강영민의 시신은 태종대 바닷물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부산 태종대 앞바다를 사흘간 샅샅이 수색했는데요. 없었습니다. 저희는 강영민이 살아서 도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영민이 수미 씨를 숨지게 한 뒤 자신도 바다에 출신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봤습니다. 둘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위장하려고 했다고 본 거죠. 대체 강영민은 어디에 있을까요? 카드 대역도 없고 통화 기록도 없고 생활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가족에게 연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허가를 받아서 감청을 시작을 했는데요. 해가 바뀐 2000년 2월 드디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영민 씨 곧 자수할 거니까 변호사비 용 1,000만 원 준비해 주세요. 강영민의 도주를 돕던 새로운 내연녀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자수는커녕 코백에도 안 보였습니다. 내연녀를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야죠. 강영민이 그간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다 얘기했어요. 충격을 받았는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4시간 만에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줬습니다. 네. 강영민이 숨어있는 아파트였습니다. 형사 7명이 권총까지 하고 달려갔습니다. 네. 저는 아래에서 도주를 맡고 선배 형사들이 문을 땄어요. 들어가니까 강영민이 창문에 발을 걸치고 막 뛰어내리는 참이었습니다. 형사들이 그대로 몸을 던져 끌어내리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와, 드디어 잡았네요. 보험금을 노려서 자신의 애인을 친구에게 위장 결혼시킨 뒤에 친구는 물론 애인까지 연쇄살해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강 씨는 연쇄살인에 앞서 자신의 인쇄소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4,900만 원을 받은 바 있어 연쇄살인극을 꾸미게 됐다고 경찰서에서 밝혔습니다. 체격도 크지 않고 외모도 평범했습니다. 위협적이거나 험상궂은 인상도 아니었고요.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은 모습이었다는 게 오히려 험득했습니다. 전부 다 강영민이 벌인 짓이에요. 강영민은 지인에게 이렇게 제안한 거죠. 내 아내를 차로 쳐서 죽여주면 보험금 받아서 그중에 1억 5천 너한테 줄게. 사건 당일 강영민은 아내의 동선을 공범에게 알려줬는데 공범이 차마 엑셀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내가 아기를 등에 업고 있었거든요. 고민하다가 강영민에게 전화를 걸어 어떡하냐고 물었더니 상관없으니까 그냥 쳐! 사실 쳤으면 주가 정상인데 속도를 줄인 거야. 차마 못 친 거야. 엄마라는 본능이 있잖아. 얘기니까 치는 거야, 골목 쪽으로. 그러니까 다리를 이제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다리가 박살이 났구나. 그래서 안 죽은 거예요. 그 업고 있던 아이가 강영민의 친아들이 아니죠. 호적 등본이 다 떼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내도 아니지만 자기 자식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야, 진짜. 강영민은 더욱 대담해진 거죠. 자신의 내연녀를 김경수 씨에게 소개를 해서 위장 결혼을 시키고 또 경수 씨 앞으로 보험을 6개를 들게 한 겁니다. 근데 수미 씨 앞으로도 보험이 있었잖아요. 경수 씨 혼자만 잔뜩 보험이 들어있으면 의심을 받을 게 뻔하니까
수미 씨 앞으로도 일부러 비슷하게 들게 한 겁니다. 이후 수미 씨가 남편에게 같이 낚시를 가자고 제안했고 강영민이 손수 챙겨준 낚시 가방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재청호에서 수미 씨가 망을 보는 사이에 강영민과 공범들이 정수 씨를 제압하고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것입니다. 근데 수미 씨의 죽음 이것도 궁금한데 이거 강영민 짓 아닌가요? 강영민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 손으로 죽인 건 맞아요. 그런데 수미가 먼저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른바 촉탁살인 주장인데요. 일반적으로 살인죄면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촉탁살인이 되면은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되기 때문에 형을 줄일 의도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네요, 정말. 재판부도 교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사회로 절대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강영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서 다행입니다. 요즘은 첨단 수사기법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결국 형사에게 필요한 거는 몸과 머리 그리고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사람의 가치가 언제나 먼저인 세상을 바라며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